일본의 혐한 감정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역사 왜곡이라든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들을 해도 모르쇠 했어요. 즉 일본에게 할 말은 하고 한국 국익에 반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또 일본이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하면 협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는 이제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김태형의 교양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미국의 주류심리학에 반대하는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는 일종의 심리학 개론서죠.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상당히 유익하고 흥미로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 내지는 국익 외교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익에 따라서 외교를 하지 어느 나라를 일방적으로 추장하거나 굴종하는 외교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고분고분하지 않은 대통령이 등장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노예주의 관계가 있었다, 그럼 평화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노예주에게 거역을 하지 않고 말을 잘 들을 테니까. 하지만 그것을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노예가 해방돼서 노예주와 동등한 평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저는 그런 정상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에게 할 말은 하고 한국 국익에 반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또 일본이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하면 협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는 이제 정상화의 길을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마침 일본도 지금 이시바 내각이 들어섰는데요. 이 이시바 내각이 이번에 선거에서 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이시바라는 그룹의 성향 자체가 트럼프가 집권한 시기를 이용해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좀 추구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를 세게 매겼을 때 과거 일본과는 달리 막 댐빈다 그럴까요? 속되게 얘기하면 개긴다 그럴까? 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또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의 무리한 관세 요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일이 공동보조를 취할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아닌 것은 또 서로 갈등도 빚는 이런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나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혐한 감정 할 때 일단 혐오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혐오라는 감정은 대체로 약자에 대한 감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가 칼 들고 막 살벌하게 생기고 덩치도 큰 강도가 칼 들고 나타나면 그 강도에 대한 혐오 감정이 생기진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죠. 공포나. 근데 벌레가 하나 기어 나왔는데 징그럽게 생겼다. 그러면 혐오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벌레는 마음만 먹으면 퇴치할 수 있거나 밟아 죽일 수도 있는 약자죠, 나한테는. 하지만 징그럽게 생긴 이유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그 벌레가 전염병 같은 걸 나한테 퍼뜨릴 수도 있다, 접촉하면.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싫어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혐오라는 감정은 강자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일본의 혐한 감정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비해 머리를 조아리고 막 설설 긴다, 약해 보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혐한 감정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인들의 심리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약 약강의 심리거든요. 약자 앞에서 강하게 굴고 강자 앞에서 약하게 구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아주 이제 저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일본은 대단히 굴종적이죠. 근데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일본이 군국주의화의 길로 치달을 때 일본인들이 가졌던 심리가 뭐냐면, 자기들이 아시아의 유럽이다, 유럽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한테는 우리가 굴복했지만, 서양은 워낙 잘 나가는 국가고 강한 나라니까 우리가 굴복했지만, 우리가 서양이 되면, 유럽처럼 되면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서구 나라들, 미국과 같은 서구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자세를 보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은 좀 열등하게 대하는, 약자로 간주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할 말을 하고 당당하게 맞서면 약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혐오 감정은 줄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혐한이 좀 줄었다고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혐한의 주요한 원인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아시아의 새로운 도발,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이죠. 이거를 꿈꾸는 일본의 지배층이 그걸 꿈꾼다는 것은 뭐 익히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제일 우월하고 나머지는 약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또 그 약한 대상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게 만들어야 가서 지배하려고 하는, 침략하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가 지지를 받게 되죠, 국민들의. 그래서 일본의 극우 세력, 신군국주의 세력이 끊임없이 혐한을 사실 조장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원래 혐한의 출발점을 그래서 정한론으로 보지 않습니까? 한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혐한을 퍼뜨린 거죠. 혐오할수록 없애려고 하는, 또는 뭐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그걸 부추겼겠죠. 그래서 일본이 역사 왜곡이라든가 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들을 해도 모르쇠 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거든요. 그러자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항의 논평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 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외교부에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대사관 쪽에 사람을 초청해서 항의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일본이 군국주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가 곤란해지죠. 따라서 국민들에 대해서 혐한을 부추기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일본의 정부는 군국주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혐한을 부추기기도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 혐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을 믿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국과 맞설 때 나 하나의 개인적 역량이나 뭐 혹은 내가 이끌고 있는 정치 집단의 힘, 이걸 기준으로 외국을 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믿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를 보면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일단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인간관계를 좋은 것만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했어요. 인간관계에서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심지어는 온갖 비방 중상 이런 것도 다 경험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뚫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도같았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드러내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 같은 걸 좀 보면서 분석할 때, 야, 얘 대단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도 깊지만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철거민들, 그 당시에 그 계곡상인들과의 대화하는 거 동영상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의 대응해 주는 바람에 처음엔 굉장히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았지만 굉장히 대화를 잘 이끌어내서 타협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외교 무대에서도 큰 강점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정상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응을 잘,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하고 거기에 맞게 잘 반응하고 대응해 주느냐, 아니면 그게 둔하냐, 이런 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의 외교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측면도 있죠. 호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들, 뭐 솔직하다, 그 다음에 결단성이 있다, 과감하다, 시원시원하다, 추진력이 있다, 당당하다, 이런 것들이 또 상대방한테 호감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약하다 싶은 사람, 자기한테 좀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고 눈치 본다 싶으면 얄짤없이 무시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아주 딱 봤는데 눈빛만 봐도 당당해 보이고 뭔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러면 조심합니다. 그런 것도 외교에서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외교 무대 데뷔가 있었는데 G7 거기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국민을 믿고 국민들의 의거한다면 기존의 외교보다는 좀 훨씬 더 발전된 수준 높은 좋은 외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관심 많은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1위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란 측면에서도 한국이 더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을 계속 갈아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나은 것 같다. 여기에는 저는 한국인의 우수한 민족 심리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한때는 한국을 얕잡아보고 깔봤지만 민족 심리 견지에서 봤을 때 오랜 열등감이 있어요. 특히 문화적 열등감은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도 한일은 비교가 되지 않고 그 문화적 수준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본이 고고학적 사실을 위조해가지고 자기들의 기원을 더 옛날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질을 하다 걸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작용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먼 옛날부터.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 거의 우리 한국인들, 특히 백제 쪽에서 많이 전달을 해준 문화죠.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도 문화적 차이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일본이 무기에서는 서양 조총을 받아들여서 앞섰지만 문화에서는 뒤처졌다.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문화재를 강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요관까지 훔쳐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잖아요. 도자기공들을 데려가고 한국이 문화가 우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 역사적 기간을 볼 때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을 사실 느끼며 살아왔는데 일본이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고 우리는 식민 지배와 전쟁을 거치면서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걸 이용해서 일본이 한국을 깔보기 시작했죠. 한동안. 우리가 훨씬 문화 콘텐츠가 앞선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좀 어려웠던 시기에는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걸 갖다 베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참 재밌어, 이거 잘 만들었어 하면 나중에 보면 일본 거 베낀 거 뭐 이런 게 훨씬 많았어요. 개그 프로조차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하죠. 한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면서 국력이 이렇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일본에. 1차는 겨울연가였나요? 배용준 나오는. 그래서 겨울연가인가? 하여튼 그걸 가지고 벌써 이게 한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한국의 드라마가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상당한 유행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문화 콘텐츠는 훨씬 더 많이 발전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은 약간 정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보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K-팝, 그 다음에 K-드라마, K-음식, 그 다음에 K-뷰티 뭐 등등 아주 다양한 영역의 한류가 소위 일본에 정착되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일시적으로 일부가 매니아층이 형성돼서 열광하던 시기를 넘어서서 한류가 생활화되고 일상화되고 다양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의 국력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크게 줄었고 큰 폭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관심 많은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1위입니다, 지금. 일본은 서구를 숭배하는 나라인데 서구에서도 지금 한류 하는데 일본이 그걸 거부하기는 좀 어렵죠. 따라서 일본에서의 이 유행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을 쉽게 접하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한국 문화를 또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이제 지금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일본에 역전당했던 후진국의 위치에서 이제 거의 벗어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문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컬처란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오늘날에 과거에 가난했던 한국이 아닌 오늘날의 한국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보다 우수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선 민주주의란 측면에서도 한국이 더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을 계속 갈아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나은 것 같다. K민주주의 뭐 이런 거죠. 또 한국의 문화도 자기들이 직접 접해보니 음악을 들어보고 드라마를 보고 넷플릭스를 일본에서 본다는 얘기는 곧 한국 드라마 본다는 얘기로 통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는 저는 한국인의 우수한 민족 심리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팝이든 K-드라마든 특히 이제 저는 K
드라마에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K영화, K드라마에 한국인의 민족 심리가 녹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게 한국, 일본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다시 뒤집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미 좀 관계가 역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는 이번에 만약에 개혁을 완수하고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면 활짝 꼽혀날 겁니다. 한국 문화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워낙 문화적인 민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 이걸 떠나서 문화가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문화 전통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한국인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민족성과도.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힘을 숭상하는 민족이 아니라 도덕과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죠. 김구 선생이 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돼서 뭐 잘못하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센 나라,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김구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킬 정도의 군사력이면 충분하다. 다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그런 세상을 꿈꾼 겁니다. 도덕과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또는 달리 하면 사람들이 도덕 문화에 의해서 살아가는 수준 높은 사회,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이 꿈꿔왔고, 또 실제로 문화 생활들을 정말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을 즐겨왔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의 우수함들은 뭐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개혁되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편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저는 미국도 한국을 따라잡기 좀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저는 주제고갈에 처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문화의 개화는 사회의 발전과 같이 병행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들끓는 개혁의 시기, 혁명의 시기에 들어서면 문화도 꽃피어나죠. 예를 들면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막 폭발할 때 베토벤 같은 음악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근데 사회가 썩으면 퇴폐문화밖에 안 나와요. 사실상. 조락하고 있는 사회, 침체하고 있는 사회에서 훌륭한 문화가 꽃피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이 문화가 부흥하는 현상은 한국인들의 강렬한 저항의식과 또 투쟁, 이게 만들어낸 성과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K드라마에도 그게 다 녹아있다고 봐요. 외국인들이 K드라마를 평가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은 현실을 다루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다루는 것이 어쩌다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판타지 속에서도 현실을 꼬집어내서 다루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비현실적인 판타지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냉엄한 현실의 신자유주의적 경쟁, 승자독식의 경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걸 담고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한국은 뭐 광주를 다룬다든가 뭐 한국 전쟁을 다룬다든가 식민지를 다룬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아요.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거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 현실주의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힘,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 기존의 대통령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강점은 국민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계속 한 말이 국민의 위대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위대한 국민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를 사지에서 살려낸 것도 위대한 국민이고, 계엄을 막아낸 것도 위대한 국민이고, 그 위대한 국민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고 진짜로 믿는 겁니다. 국민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여러 차례 자기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니까, 예전부터.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과거에 그 임진왜란, 저는 옛날 사람이라 이제 여전히 이 용어에 익숙한데, 일본이 쳐들어온 전쟁인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이순신 장군은 원군이 필요 없다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명나라 필요 없다, 우리끼리 싸워도 된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망상이 있었을까? 사실 우리 민족이 그때 가진 힘이나 무장력이나 이런 건 일본에 좀 밀렸거든요, 많이. 원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백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믿고 백성들의 의거해서 싸우는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의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략 전술에 대한 지략 같은 게 뛰어나서만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사실 뭐 그 과정을 다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순신 장군을 도왔습니다. 백성들을 믿은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을 주인으로 내세워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지배층, 심지어 선조 같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다. 일본하고 맞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명나라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외교에서의 차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야,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가려면 가. 뭐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선조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렸던 거거든요. 국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갈라진 거죠. 그렇다면 선조가 외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의 휴전협상은 일본하고 명나라 측이 진행했어요. 조선이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초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왕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을 믿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국과 맞설 때 나 하나의 개인적 역량이나 뭐 혹은 내가 이끌고 있는 정치 집단의 힘 이걸 기준으로 외국을 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믿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번에 비상계엄을 저지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다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부럽다.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근데 한국은 그쪽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위대가 나와도 상점을 약탈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요. 한국 국민들의 힘이 성장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감탄 쪽이 일단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에서 프랑스가 목에 힘주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야. 야, 너희 독일 이런 애들 혁명 제대로 못했잖아. 어설프게 했잖아. 영국도 뭐 너희들 왕도 하나 제끼지 못해서 아직도 왕을 모시고 살잖아. 우리는 다 날리고 혁명에 성공한 대혁명의 나라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 가장 봉기를 자주 일으킨 민족이다. 뭐 이런 자부심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있긴 있는데 프랑스도 한국의 명함을 못 내밉니다. 봉기 횟수나 강도나 규모나 뭐 성격에서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옛날 얘기는 일단 치고 현대로 와서 비교해 보자. 현대에 와서 프랑스에서 정권을 반대해서 일어났던 대규모 항쟁을 꼽으라면 6.8 혁명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6.8 혁명도 유럽과 세계를 뒤흔들긴 했지만 정권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완의 혁명인 것이죠.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쫓아냈습니다. 정권 바꿨어요. 그 다음에 80년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위대한 민주화 운동을 벌여냈죠. 물론 그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광주가 10년 뒤에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면서 군부 독재를 무찔러서 퇴장시켰어요. 이것도 정권 교체라고 사실 보긴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군부 독재가 그 다음부터는 역사 무대 뒤로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항쟁을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 탄핵했습니다. 또 얼마 안 지나서 윤석열 정권도 퇴장시켰습니다. 근데 이 항쟁의 과정을 쭉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쟁을 한번 일으켰다가 군대에 의해서 진압당한 다음에 그거를 깨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60년 4.19 혁명이 5.16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6월 항쟁으로 그걸 종결시키기까지 27년 정도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뒤에부터는 민주적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조차 제대로 못하니까 쫓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박근혜 때부터죠. 근데 박근혜 쫓아낸 것은 임기가 꽤 지나서 쫓아냈다면 윤석열은 임기 3년도 잘 못 채우고 지금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낸다. 이것도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박근혜 윤석열은 평화 시위로 쫓아냈습니다. 탄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점점 한국 국민들이 성장 발전해서 이제는 국민들을 제압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또는 국민들의 반하는 정권이 등장하면 임기 다 못 채우게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 그것도 평화롭게 내보낼 정도로 한국 국민들의 힘이 성장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퇴진시켰다는 얘기는 한국의 지배층이 착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의 힘이 그만큼 세고 한국 사회가 성숙해서
이러한 국민적 저항을 물리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는 물리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만 봐도 프랑스 사람들조차 한국 사람들한테 명함을 못 내민단 말이 맞는 거죠. 자,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일본의 비상계엄을 저지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다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부럽다.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군대가 국회에 몰려오면 우리 집에 있지 안 나간다 밖에 무서워서. 어떻게 한국인들은 저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 몰려나가고 전 국민이 거의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부러움, 존경심 이런 걸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시위 문화의 수준 때문에도 많이 감탄하죠. 보통 서양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 일본은 뭐 시위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시피 하는데, 옛날 전공투가 한번 했을 때도 그렇고, 서양의 경우에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 반드시 약탈과 범죄가 있어요. 아마 미국 영화들 보면 뭐 혼란, 시위 이런 게 있으면 불 지르거나 상점 터는 장면 아주 빈번하게 보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영화에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쪽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위대가 나와도 상점을 약탈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거리 청소까지 해놓고 사라집니다. 시위대가. 결국 시위대끼리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문화가 대단하죠. 뭐 음식차가 등장하고, 보온차인가요? 추우니까 그런 차도 등장하고, 서로 막 성결제를 하고 이런 식의 서로 돕고 위하는 문화. 그 다음에 흥겹게 즐기는 축제 분위기의 시위 문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대단히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존경심 같은 거, 감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죠. 한국인이 왜 이렇게 데모를 잘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책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책인데요. 작년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분석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한국인의 민족 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대할 때 개인을 기준으로 대하기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생활도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는 여러 집단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집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거의 일심동체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이는. 예를 들면 2002년인가요? 그 월드컵 있었을 때 한국인들 거리 응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완전 일심동체죠. 한국 선수의 몸동작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게 똑같아요. 골을 넣으면 일제히 다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심동체거든요. 완전히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경지.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의 그때 월드컵 거리 응원이 너무 부러워서 자기들도 해보려고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시도해봤지만 성공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응원 문화가 아니고 민족성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응원 문화다라는 것이 사실 그걸 확인이 됐죠. 자,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독재자가 등장한다 또는 뭐 폭군이 등장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개인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제자나 독재자가 등장했을 때 나라든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군대를 동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갑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대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도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일심동체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같이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우리 한국인의 이 독특한 우리주의 내지 우리성은 한국인들을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쉽게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계엄 사태, 우리가 힘 합치면 뚫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개인주의 생활을 계속 오래 해왔던 유럽 사람, 서양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더 강하죠. 그런 게 한국인들의 강렬한 저항력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인들의 인간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에 놓고 보는 한국인들의 심리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일본하고 잠깐 비교하면, 일본은 사람보다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칙이 있으면 사람은 거기에 끼워 맞춰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하나 들면,
일본에서 버스를 탔다. 근데 출발 시간이 예를 들어 오후 3시로 정해져 있다. 그럼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해서 표를 잘못 사서 근데 급하다 꼭 버스를 꼭 타야 된다. 한 5분만 기다려주면 내가 표를 바꿔 오겠다. 이런 일본에서 기다려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은. 규칙상 3시에 떠나야 되는 버스는 무조건 3시에 떠납니다. 한국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표를 잘못 산 적이 있었거든요. 저녁 표인데 아침 표를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못 타면 어려운 조건인데 그게 운전기사한테 그 사정 얘기를 하니까 기사가 빨리 뛰어가서 표를 바꿔와라. 거기 막 달려가서 바꿔왔습니다. 근데 한 5분 넘게 지체됐죠. 5에서 10분 정도.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기사도 그걸 허용해 줬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갔다 오니까 반응이 성공했네, 바꿔왔네, 고생했어요 하는 반응이에요. 일본 같으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저 인간 때문에 규칙을 못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의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규칙 규범이 융통성이 있어요.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규칙인데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규칙을 완화해야지 당연히.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왜?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규칙 안 지키는 건 큰 문제고 그걸 위해서는 사람은 희생돼도 된다. 손해를 봐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인간을 중심에 놓고 중요하게 보는 심리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인간이라고 보는. 그렇다면 권리의식이 어떨까요? 매우 매우 높다고 봐야죠.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간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게 한국인 특유의 권리의식으로 나와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권리 침해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독재에 저항하는 강한 어떤 경향성, 저항성 이런 것에 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한국인의 민족 심리가 거의 다 이 한국인의 강력한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인간 중심, 이게 핵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민족 심리 중에 중요한 거로 도덕을 꼽는데요. 한국인들이 왜 도덕을 숭상하냐면 예전부터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지배층하고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지배층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탄압하고 막 착취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끼리는 사이좋은 우리 공동체 생활을 꾸준히 해왔어요. 자,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도덕입니다. 도덕 자체가 원래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만큼 몇 %씩 과오가 있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일단 도덕적으로 누가 옳으냐 그르느냐를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덕적 우열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과거부터 도덕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화로 나타났냐면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고 놀란 어떤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배가 중국에 필요했는데 선원들이 한참 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식사를 갖다 주니까 막 달려들 줄 알았던 거죠. 서로 먹겠다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오래 굶었는데도 연장자부터 갖다 드리면서 나눠 먹는 모습을 보고 막 감동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중국은 그렇게 안 하니까 감동한 거 아니에요? 중국은 그런 상황에서 밥 먹게 들어가면 서로 먹겠다고 와서 막 달려들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도덕적이다라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랜 전통이 있어요. 아주 오랜 전통. 뭐 심지어 삼국지 위나라 때 역사서인가? 거기서부터 동이족이 도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역시 그런 전통이 남아서 저는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줄 서는 것도 놀라고 또 카페 같은 데다가 핸드폰 놓고 나가는 거, 노트북 놓고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놀라죠. 저거 어떻게 안 가져가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거 놓고 나가면 무조건 도둑 맞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 훔쳐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이 맞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옆에 그게 있으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 특별히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거 가져가는 사람 거의 없고, 또 집 앞에 택배 훔쳐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얘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뭐 CCTV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CCTV와 상관없이 아주 먼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도덕적이었다는 것은 확인됩니다. 저는 뭐 유전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배제하고 얘기한다면 한국인의 그 강한 우리주의, 그러니까 저는 인재를 많이 배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힘,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의지와 또 우리의 이익과 욕망 또는 우리를 위해서 발휘하는 의지와 욕망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뭐가 더 강력하고 힘이 있을까? 당연히 저는 우리 쪽이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휘하는 어떤 의지력은 그야말로 출세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도의 의지력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뭘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그 안중근 의사가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욕망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러한 투철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그런 불굴의 길을 걸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굳이 얘기하면 공익적 인간들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왕도 그렇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을까요? 돈 버는 건 당연히 도움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한글 만들면 지배층에서 지지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배층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을까? 세종대왕이 백성들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만큼은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글이 없어가지고 중국에 한자를 쓰는데 너무 어렵다.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문화 수준도 올려줘야 되겠다. 자, 이런 목적에서 글을 창제한 경우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없죠. 자, 세종대왕이 그런 대단한 위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주변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결국 저는 우리를 위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도 저는 사실상 그런 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나만을 위한 어떤 노력, 노동이라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럴 때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들소처럼 일한다 그럴까요? 황소처럼 일한다 그럴까요? 국제시장의 아버지, 폭삭소가수다의 주인공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 한강 작가만 해도 그 소설에서 뭘 다뤘습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5.18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작가가 저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원천적으로는 한국인들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민족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 특유의 이 문화가 있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힘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덕, 문화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싸움 기술 같은 거 익히는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봤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신수양으로 봤어요. 지적 성취 같은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머리에 뭐가 많이 든 사람을 존경하는 게 있어요. 힘센 사람보다는. 일본이 숭배하는 사람들 또는 일본인들이 열광하는 사람들, 일본 문화 콘텐츠에서 많이 소비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다 힘센 사람들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힘센 사람을 숭상하는 게 아니고요. 의적을 좋아합니다. 홍길동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문화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 지적인 훈련, 수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 엘리트를 양성하고 키워내는 데서는 좀 유리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그에 따라 개인이기주의가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한국의 우수한 인재는 거의 의대로 가죠. 중국은 공대로 간다 그럽니다. 한국이 중국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중국의 천재들, 영재들은 다 공대에 가지만 한국의 천재, 영재들은 다 의대를 간다. 이거를 이제 누가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 개인이 중요하니까. 왜 공대를 가겠어요? 의대를 가는 게 낫지. 물론 중국도 공대 가면
대접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중국은 어느 정도의 그런 애국심 같은 게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있다는 건데 한국은 이제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과학자를 꿈꿔주세요 이런 광고 나온 지도 벌써 수년 됐습니다. 누구도 그걸 꿈꾸지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 우리를 상실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우수한 인재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우리가 강화될수록 한국인 심성에 맞는 사회가 되고 우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사회라고 봐야 될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저항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저항을 막 잘 하잖아요. 지배층에.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면 가장 간단한데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람은 한국 정치를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다.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참사를 겪었을 때도 보면 한국 유가족들이 제일 격렬한 감정 반응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서는. 서양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이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누가 더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과감하게 하느냐? 한국인입니다. 에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서양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도 나와요. 한국인들이 훨씬 더 감정 표현이 활발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발하고요. 한국인들이 감정 표현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일종의 감정 신성관 같은 게 있어요. 이전에 심리학자 최상진이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인들은 감정 그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신성하게 여기는 심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한국인들은 가장 인간적인 심리 중에 하나로 감정을 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나쁜 거로 보지 않아요. 대체로 좋은 거로 봐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걸 활발하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막 대성통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을 쳐가면서 울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꺼이꺼이 울고 막 동네 떠내가라 하는 정도로 울죠. 그럼 한국인들은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상실이면 저럴까 하면서 그 유족의 마음에 공감하는 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일본은 근데 그렇게 울면 혼나요. 장례식장에서. 너만 사람 죽었냐? 이런 식이에요. 감정 표현 절대 안 한다라고 혼이 나는 거죠.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그렇게까지 감정 표현이 한국처럼 왕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사를 겪었을 때도 보면 한국 유가족들이 제일 격렬한 감정 반응을 표현하거든요. 언론 매체가 보는 앞에서도 그걸 드러내죠. 근데 그걸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 표현에 대해서 너그럽고 열려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양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분노 표현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그렇게 너그러울까? 이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서양 같은 외국에서는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은 상대방과 갈라서기 위해서 또는 뭐 싸우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양인이나 일본인이 강한 분노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너랑 나랑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넌 이제 끝났어 우리는. 또는 나하고 한번 붙자 하는 얘기로 해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의 목적이 사실 서양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자기의 이익 실현 쪽이 커요. 그걸 위해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이제 사교를 위한 감정이랄까요. 근데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의 목적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의 목적이 우리 관계 형성에 있어요. 우리 관계 유지 발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 관계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분노 감정도 그런 맥락에서 한국인들은 표현하거든요. 물론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분노 표현은 다르겠지만 그냥 가까운 사적 관계에서의 분노 표현의 경우는 분노를 표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면 어떻게 되냐? 문제는 해결돼요. 관계가 또 강화됩니다. 이 우리 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심전심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주면 매우 서운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서운해, 섭섭해 이건 외국에는 좀 없는 말이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냐?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추구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내가 말로 표현하면 돼요. 내 마음은. 안 하면 모르는 거고. 근데 한국인들은 말로 표현 안 해도 알아주는 관계를 원해. 이심전심. 자, 어쨌든 한국인들의 분노 표현은 일반적인 개인적 관계, 공동체 관계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줘. 즉 우리 관계가 유지 발전되는 것을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분노하고는 외국인들의 분노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한국의 욕이 아주 다종다양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일본만 해도 욕이 몇 가지가 없어요. 일본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서양도 비슷해요. 미국 드라마를 봐도 욕이 그렇게 아주 다양하지 않아요. 제한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소위 이제 뭐 욕 백과사전이 있을 정도로 욕이 정말 많습니다. 다종다양하고 또 변이도 엄청 많아요. 개성도 강합니다. 지방색도 강하고요. 자,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개인 간 갈등, 분쟁 또는 뭐 집단 간 갈등, 분쟁 이거 피할 수가 없죠. 어느 사회나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은 보통 어떻게 해결했을까? 힘으로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으로. 그래서 서양의 결투 문화 아실 겁니다. 예전까지도 그런 게 많았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이해 충돌이 나오면 칼 빼서 싸워요. 그게 사무라이식의 해결법이죠. 다만 오늘날에는 결투를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소송. 송사로 결정해서 미국은 소송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소송 걸어가지고 요즘 한국도 좀 그렇게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 갈등이나 분쟁을 힘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뭘로 해결했느냐? 한국은 힘으로 해결하는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 공동체가 깨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덕이나 문화 같은 기준으로, 도덕 기준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또 법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도덕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해도 장관 임명할 때 도덕성 문제 있으면 낙마하고 그럽니다. 뭐 외국도 그런 일이 간혹 있겠지만 그게 유독 강한 나라가 이제 한국인 거고요. 정치에서도 명분 싸움 하거든요. 그것도 결국 도덕성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이 도덕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람은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 학자는. 한국 정치를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다.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에서는 명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힘이 중요하지. 근데 한국에서는 명분 없으면 힘을 인정을 안 하는 사회니까 매우 특이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주먹질하거나 화끈하게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결투해서 소송으로 승리를 한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타격감은 덜하죠. 도덕으로 이기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졌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화난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릴 수는 없고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한국인의 욕은 쉽게 하면 일본인의 칼이에요.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찌르면 안 되고 그게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 그걸 카타르시스를 해주는,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욕이 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욕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자기 속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또 잘 지내요. 심지어 욕이 친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조차 있어요, 한국은.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친해지면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막 하면 그게 화가 안 나고 친밀감의 표현으로 느껴져서 사람들의 유대를 더 강화시켜주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욕쟁이 할머니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어디서 할머니가 욕을 막 거칠지게 한다 그러면 그게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친근감과 다정함 뭐 이런 거의 표현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식한테 욕하는 경우도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일 경우에는 욕으로 느껴지지 않죠.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욕은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욕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저항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저항을 잘 하잖아요. 지배층에.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면 가장 간단한데요. 봉기를 매일같이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한국인들이 봉기의 민족이라 해도 1년 내내 봉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참다 도저히 안 되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도 지배층은 계속 백성들을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봉기를 매일 못 하는데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항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욕은. 저항하는 이 저항심을 표현하는 수단. 욕으로 일단 퉁치고 화난 거 누그러뜨리고 한번 넘어가 주지. 근데 이게 임계치에 도달하면 우리 들고 일어난다. 이게 한국 백성들의 심리라 할까요? 그래서 욕은 한국에서는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을 매개하는, 폭력으로 치닫지 않도록 매개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봉기 이전의 저항심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만큼 주먹질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욕이 다종다양하게 발전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선 이후 한국 직장도 많이 미국화됐죠. 소과됐습니다. 유사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 직장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과거의 한국 직장을 본다면 지금도 이제 그런 직장의 분위기나 전통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거겠지만, 저도 한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직장 동료들 관계가 너무 좋아요. 사실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거의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물론 위에 있는 못된 관리자나 뭐 간부나 사장까지 그렇게 좋은 한 가족은 아닌데,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는 진짜 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지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점심 때 매일 친하게 놀고, 끝나면 같이 술 마시고 서로 집에 놀러 다니고 여행도 같이 가고, 뭐 그런 식의 문화. 그러니까 한국인 특유의 그 우리 관계,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 단순한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직장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만큼 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도 좀 남아 있어서 외국 직장보다는 그래도 한국 직장이 좀 인간미가 흐르는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요. 한국인들은 어떤 곳에서 생활해도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고, 너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각자 자기 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한국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잘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의식이 싹트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엄청 올라가고, 또 사랑의 감정이 강해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돼버리는 그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직장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심지어는 공적인 직장 아주 엄격한 이런 데서도 우리 관계를 만드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술 먹으러 가면 군번 까고 야자타임 갖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되고 싶어서 하는 짓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나오기를 하질 않나. 막 친하게 지내면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막.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심지어 감옥 가서도 만드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직장이 철저하게 개인 단위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래서 일본만 해도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상대방 집에 못 가본 경우, 또 뭐 수년간 같이 일했는데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이제 직장에도 차이를 좀 유발하지만,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 한국도 직장이. 그런 점에서 옛날 직장 문화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 직장 문화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국에서 자살률이 급증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개인 간 경쟁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못 견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가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자유주의가 된 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지 않느냐.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됐는데, 한국만 자살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아서 세계 1위를 하고 출산율은 꼴찌를 하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상극이다. 일본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들입니다. 겉으로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 개인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집단주의인 우리주의자들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따라서 한국인들은 치열한 개인 간 경쟁이 벌어지는 이 사회나 조직을 제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공동체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는 것도 사실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화목하면 눈치가 아니에요. 배려거든요. 타인에 대한 배려고, 타인과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협력 정신, 이런 것으로서 부작용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 만약에 개인 간 경쟁 시대가 되면 한국인들은 자기 공동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집단 내지는 사회에 자꾸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압박감을 느껴요. 혼자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눈치를 더 보게 됩니다. 사회적 압력에 취약해지고. 한국 사람들이 유독 눈치를 많이 보고 비교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그런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내 공동체가 뚜렷이 있고 지지 기반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 한국인들만큼 눈치 안 보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없는 시대가 열리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완전히 고립된 개인이 가지는
사회나 공동체로부터의 추방당하는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인들은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은 저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를 고양시키고 끌어올리는 데에 아주 민감해요. 하나는 가장 흔한 건데요. 한국은 개인 간 경쟁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 간 서열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서열 경쟁을 한 거예요.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1등이 돼야 살아남는 사회. 그러니까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냐면, 자, 순위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윗사람한테는 뭘 당하겠어요?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해요. 야, 너 나보다 아래잖아, 자식아.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느끼는 게 열등감이에요. 아,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하구나. 아래쪽에 있구나. 나는 열등하네. 이런 걸 당했는데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죠.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 그걸 거기서 해결이라도 할 텐데, 억울함을 얘기해서. 공동체도 없고 개인이에요, 혼자. 그런 걸 어떻게 풀까요?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한테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엄청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장이라고 쳐요. 부장한테 엄청 깨졌어요. 근데 혼자예요. 공동체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그걸 풀겠어요? 대리한테 푸는 거죠. 대리가 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말단 직원한테 풀고, 그 직원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마누라 패고 뭐 이렇게 되는, 소위 이제 한국의 학대 연쇄 도미노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정풀 데 없는 사람은 쓰레기통 차고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서열 경쟁 속에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걸 우월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 이중 심리, 사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열등감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우월감 추구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심할수록 우월감을 추구하죠. 그래서 깨지고 치고 깨지고 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내가 서열이 더 높다라는 것을, 내가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서열을 매기기가 애매하면 깎아내리면 되죠. 그러면 나보다 서열이 낮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은 저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가 한국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동기가 돼버렸어요. 가슴 아프게도. 사실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적인 쾌감인데요. 내가 더 잘났어를 확인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요. 왜냐? 내내 남들한테 넌 못났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유, 그거고, 두 번째는 이 개인 간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사회는 자기 고양 심리가 강해진다. 이게 여러 사회학 연구나 심리학 연구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개인 간 서열 경쟁이 심각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고양 욕망이 커진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서열이 높다는 걸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못났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잘났다 그래야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노출시킬 때 자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성향이 이제 굉장히 강해져요. 이거는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문제인데요. SNS에다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 사람들 싫어하죠. 맛있는 거 먹는 장면,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걸 올리고 싶어 해도 집에서 러닝 입고 라면 끓여 먹는 장면 같은 건 찍어서 안 올리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장면일 텐데. 그러면 당장 야, 너 찌질하게 사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를 좀 포장해서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는 게 경쟁사회입니다. 치열한. 따라서 자기 고양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이게 심해지면 나르시시즘 성향이라고도 하죠. 그게 완전히 굳어지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를 고양시키고 끌어올리는 데에 아주 민감해요. 그렇다면 타인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태도로 나갈까요? 깎아내리는 거로 나가죠. 나를 올리는 것은 동시에 상대방을 깎는 것과 비례관계에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정말 악성인 경우인데 인간 혐오, 인간 증오 심리도 나날이 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치열한 개인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볼까요? 악한 존재로 볼까요? 저는 악한 존재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겪어보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결국 오징어 게임에서 그 주최자들은 뭘 확인받고 싶어 합니까?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너도 인정하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인간에 대한 불신을 너도 가져라 라고 요구하는 게 오징어 게임의 1편이잖아요. 그 노인이 죽을 때까지 그거를 성기훈이란 주인공한테 얘기하죠. 넌 아직도 사람을 믿냐? 사람은 악한 존재야. 믿어서는 안 돼. 그래도 마지막에 주제는 결국 뭐냐? 현실에 패배하는 걸로 나오지만 적어도 인간은 악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 주최자들한테 성기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자, 어쨌든 인간 혐오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 불신, 인간 증오, 인간 혐오. 치열한 개인 간 경쟁사에 살다 보면 사람을 상대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든지 걸리면 깎아내립니다. 이거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사실은 총기 난 사람과 유사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요. 우선 제가 제일 권장하고 싶은 첫 번째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나부터 정상화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한다, 가치를. 자, 근데 인간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뭘로 평가할까요? 외모로 평가하죠. 이게 두 개가 다를 수가 없어요, 기준이.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외모라면 그게 타인이든 나든 간에 똑같아요, 적용 기준은. 자, 근데 자기가 못생겼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 자기의 가치를 뭘로 평가할까요?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재벌되기 전에는 절대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겠죠. 자,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왜곡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나부터 내가 사람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게 정당한 기준이 아닐 경우 그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가치를 뭐 인간성이라고 해보죠. 간단하게. 인간성으로 평가한다, 나는. 그걸로 평가하겠다. 그럼 나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인간성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자, 이러면 자존감을 올리는 게 수월해지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돼요. 이것만큼 사실 쉬운 것도 없어요. 물론 현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쉬워요.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도 쉬워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돈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자존감 올리는 수단으로 그걸 생각하면 자존감 올리기 너무 어려워요. 잘생겨야 된다.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 이것도 태어난 이상 내가 일정한 외모를 가지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람을 평가하는 제대로 된 기준, 올바른 기준인 사회적 기여도 혹은 최소한 인간성, 도덕성 이런 것으로서 사람의 평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타인도 그걸로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걸로 평가하게 될 것이고 거기로부터 자존감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지적인 인간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 고립돼서 살다 보면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막연하죠.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막연하게 사회 이런 주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로부터 낙오되고 뒤처질까봐 몹시 조바심을 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고 자꾸 주변 사람들과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되고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강박감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지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즉 나를 인간 그 자체로 놓고 보고 또 나의 가치를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한 명도 없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심리학자들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있냐 없냐의 차이는 커요. 그래서 지지적 관계가 전혀 없다면 아무리 자존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사람의 가치를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려고 해도 지지적 관계가 없으면 힘을 못 쓰고 무너질 경우가 많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그 속에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 계속 버텨나가기란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 한 명이라도 지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두 명만 있어도 힘낼 수 있습니다. 너 세상 사람들 다 너를 그렇게 봐도 나는 아닌 거 알아.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존감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병든 사회에 있다. 잘못된 세상에 있다. 이런 이해에 기초해서 그렇다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어. 난 무기력하고 무력한 존재야. 그냥 집에서 수양이나 하겠어. 이런 사람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과연? 어렵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외면하고 피하고 한사코 개인의 침잠에 사는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기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직시하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나는 혼자이지만 현재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거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해야 전 자존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 도구, 나의 성장과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치유를 위해서, 또 다른 편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징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 사람 봐봐, 성공했지? 자존감이 높잖아. 야, 너 지금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고 대인관계에서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자존감 열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외국에는 없었다기보다는요 좀 지나갔어요. 그 흐름이 한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이 자존감이 엄청난 사회적 화두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떤 주는요 이 자존감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주 정부 차원에서 자존감을 진작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서 막대한 돈을 투여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뭐 결과는 안 좋았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모든 것의 근원에, 문제의 근원에는 자존감 문제가 있다.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기본이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면 다 해결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열풍이 한번 지나가고 이게 해봤자 안 되더라 하는 걸 느낀 다음엔 쏙 들어갔죠. 근데 한국이 좀 늦어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에서 한번 그렇게 대유행을 타고 나서 10년, 20년 뒤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또 막 유행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미국을 20년 격차로 뒤쫓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이 신자유주의가 된 것은 80년대인데 한국은 90년대부터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이 한 10여 년 뒤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자존감 열풍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한국에서 자존감 열풍이 불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자존감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일단은 자존감에 문제가 없는데 관심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이 중요하지 않다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중요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심장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심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없죠, 평소에는. 그러다가 언제 관심을 가지느냐, 심장에 이상이 느껴지면 관심이 생깁니다. 요새 심장 뛰는 게 좀 이상해, 답답해. 그럼 막 인터넷에 뒤져보고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감도 비슷해요. 정신에 있어서는 심장 같은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자기 자존감에. 그러다 보니까 맞아, 자존감 문제 있는 것 같아 나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존감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존감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자존감 열풍이 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은 어떤 점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 도구. 마치 자존감 학원이 있으면 스펙 쌓듯이 가서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식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징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 사람 봐봐, 성공했지? 자존감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자존감과 경쟁에서의 승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인식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있다는 거죠,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서 나의 성장과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치유를 위해서 자존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경쟁에서 자꾸 밀리는 게 자존감이 좀 딸려서 그런가 봐, 요걸 좀 보충해야 되겠어 하는 차원에서 자존감 관심도 높아진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 자존감 권한사회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가짜 자존감은요 진짜가 아닌데, 자존감이 없는데 혹은 낮은데
마치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갖게 되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쾌감.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 자존감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오히려 가짜 자존감을 갖고 있다 보면 자존감을 정말로 높이거나 회복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데 왜 한국 사회는 이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풍토가 생겼을까? 그 이유는 자존감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자존감은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 여기서 핵심은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이 책 가치가 있냐 없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이 책을 제가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겠죠. 물론 이제 물건이니까 존중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겠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치 평가를 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대상과 똑같이 사람의 가치도 평가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뭘로 평가하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의 가치는 여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기준만 있을 뿐이에요. 원래는 사회에 얼마나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기여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되는 건 외에는 달리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뭐 이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서 아버지의 가치는 보통 뭘로 평가됩니까? 가족에 대한 공헌도로 평가되죠. 그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을 잘하고 공정하게 나눠주고 또 가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정신적 지지 노릇을 하면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고 가족 전체 유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가치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매일같이 술 먹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가족들 괴롭히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가치는 없죠. 왜? 가족에 공헌하는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요. 그 구성원들이 구성원으로서 가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가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랑 똑같이 한 인간의 가치는 그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가치와 원균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요. 사회에, 공동체에. 근데 이순신 장군의 기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의 가치는 공동체나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평가된다면 자존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수긍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나보다 가치가 더 높다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자존감 문제가 심각해졌냐? 한국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 기여도로 평가하지 않고 돈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입니다. 자,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인 중에 99%의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해요. 자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자존감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한국 사회 진풍경, 아주 가슴 아픈 풍경이 하나가 나오는 게 부모들 중에 그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옛날 부모들은 더 그런데 이 애비처럼 살지 마라, 이 부모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평생 도둑질하면서 사는 나쁜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부모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한평생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 또 한평생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노동한 일한 그런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높게. 돈이 없거든. 한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회로부터 돈 없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분들도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나처럼 살아서는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구나. 자식들한테는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죠. 저 달리 얘기하면 착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실하게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자존감 손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존감이 손상되고 추락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사회로 개혁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주류심리학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류심리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심리학이에요. 제가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있죠.
이 심리학에서 자존감 문제는 원칙적으로 병든 사회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에 주력합시다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심리학이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짜 자존감을 오히려 권하는, 자존감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가짜 자존감을 권하도록 만드는 게 처방에 더 맞는 거죠. 즉 자존감이 낮아? 그건 네 문제야. 사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가 진짜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가짜 자존감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